자, 오늘은 351페이지 제6절 공범과 신분 한번 풀어봅시다. 33조 해석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유튜브에 특강을 올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제가 뭐 내용적인 부분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86, 87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신분에 대한 행위자 관련적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행위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좌지우지할 수 없는 특수한 지위, 상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남녀의 성별이나 내국인, 외국인, 친족관계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옳은 지문이고요. 87번 지문. 과연 행위자 관련적 요소가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뭐 고의나 목적이나 뭐 동기나 이러한 행위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신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모의 목적 위정죄에서 모의할 목적은 형의 경중을 나타내는 부진정 신분이다라고 해석을 한다. 따라서 87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모의할 목적은 형의 경중을 나타내는 부진정 신분에 해당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3조 본문과 단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판례는 본문에 대한 문제하고 단서에 대한 문제를 구별한다. 진정신분범과 분인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문자는 성립은 본문, 진정신분범은 처벌도 본문. 하지만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33조의 해석과 관련되어서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자, 그리고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사람의 연대성, 성립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사람의 과형, 처벌에 대한 문제를 각각 규정했다라고 해석을 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3조 본문에 따라서 본문은 진정신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사람도 본문이 적용이 된다. 다만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이 되어서 신분이 있는 사람은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겠지만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겁게 처벌하지 않는다. 즉 경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90, 91번 지문 어떤 범죄에 가담한 케이스인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지문을 보시면 업무상 횡령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판례가 부진정 신분이다라고 해석을 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아닌 자, 비신문자가 업무상 횡령죄에 가담하게 되었으면 성립은 본문, 처벌은 단서가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90번 지문은 비신문자가 신문자가 공모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립은 본문이 돼야 되겠죠.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지만 처벌은 단서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횡령죄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잘못되어 있고요. 91번 지문 가시면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 그럼 성립은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벌써 틀렸죠. 단순 횡령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겠지만 처벌 자체는 단서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업무상 횡령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횡령죄의 교사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연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하단에 가시면 진정신부모에 가담한 케이스예요. 비신문자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에는 성립과 본문을 구별할 필요가 없죠. 왜? 애초부터 형의 경중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성립도 본문, 처벌도 본문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92번 지문을 보시면 비신문자가 어떤 범죄에 가담했다? 허공작이라는 범죄에 가담했죠. 허공작이라는 범죄는 작성건자만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따라서 비신문자가 진정신분범에 가담을 했으니까 성립도 본문, 처벌도 본문이다. 따라서 교사를 했으면 허공작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되고 허공작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끝에 가시면 허공작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옳은 지문이고요. 이제 동지판례 93, 94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부분인데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도
지방 공무원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만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신분범에 해당이 될 것이고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신분자가 지방 공무원이라는 신분자한테 가담해서 지방 공무원법 위반죄를 범하게 되면 성립도 본문, 처벌도 본문이다.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근데 이제 9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세 번째 끝에 가시면 신분이 없는 자가 비신분자가 지방 공무원 진정 신분범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성립도 본문, 처벌도 본문이다.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95번 지문부터 97번 지문. 뭐 가끔 질문을 하시던데 뭐 질문거리가 아니죠. 일단 사실관계는 97번 지문에 있으니까 97번 지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허공작이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인가 없는 범죄인가. 어떻게 구분한다? 보조 공무원이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아닌 자가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럼 지금 사실관계를 보시면 첫 번째 중간에 방위병이라고 되어 있죠. 방위병. 상근 예비역이 결재권자를 도구로 이용을 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좌 공무원은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에 누가 가담하고 있다? 비신문자가 가담하게 되면 33조에 따라서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9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지만 96, 97번 지문은 연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후단에 있는 결론 부분이 틀렸다. 95번 지문 보좌하고 있는 공무원이 결재권자를 도구로 이용을 했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비신문자가 거기에 가담을 했다면 공모를 했다면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죄책을 부담한다. 옳은 지문. 그런데 이제 96번 지문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성립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 허공작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98, 99번 질문 갑시다. 98번 질문, 직무유기죄죠. 직무유기죄는 진정신문법입니다. 공무원이 주체인데 모든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무유기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기능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만이 직무유기죄의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근데 첫 번째 앞에 가시면 어떤 공무원이죠? 병가 중인 공무원이죠. 따라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신문자다. 따라서 비신문자가 다른 공무원한테 가담을 해서 직무유기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죄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신문자가 진정신분범에 가담했으니까 성립도 본문, 처벌도 본문. 따라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병가 중인자가 가담하게 되면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단 부분 결론이 잘못되었다. 뭐 제가 따로 표시할 필요도 없이 틀린 지문이고요. 99번 지문인데 제가 뭐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99번 지문은 그냥 암기하는 게 더 편한 지문이에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여기다가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과연 33조가 적용이 되어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아닌 비신문자가 후보자한테 가담을 하게 되었을 때 33조가 적용이 되어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판례는 3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을 하는 경우를 알지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일반적인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보았던 내용들하고 비교 정리를 하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목차는 정반대죠.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케이스가 아니라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케이스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성립과 단서를
따로따로 나누자. 즉 본문에 대한 문제하고 단서를 구별하자. 성립은 본문이 적용이 되고 처벌에 대한 문제는 단서가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300번 지문 가보시면 어떤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무상 배임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부진정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사람이 업무상 배임죄를 범할 수 있는 신분자한테 가담을 해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성립은 본문, 처벌은 단서. 따라서 교사를 했으면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가 되는 거고 방조를 했으면 방조, 공동으로 가담했으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 자체는 단서가 적용이 되니까 중하게 벌한다, 경하게 벌한다, 경하게 벌한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단순 배임죄, 일반적인 배임죄로 처벌이 돼야 된다. 따라서 300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제일 끝에 쭉 가시면 다만, 과형, 처벌에 있어서는 단순 배임죄가 적용이 될 것이다. 355조에 따라서 처벌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그래서 300번 지문과 301번 지문은 둘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355조가 아니라 356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이제 302번 지문은 틀렸죠.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 두 번째 줄에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다가 아니라 배임죄로 처벌한다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03번 지문, 304번 지문, 305번 지문. 경찰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뭐 이 이상 더 어렵게 사례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03번 지문과 304번 지문 가보시면 누구하고 누가 가담했다? 아들과 와이프가 가담을 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와이프는 직계 좀비속 관계가 아니죠. 비신문자입니다. 따라서 비신문자가 부진정 신분범에 가담하게 되면 성립은 본문, 처벌은 단서. 따라서 공동으로 가담했으면 존속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 자체는 경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와이프는 보통살인죄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303번 지문은 연결이 잘못되어 있죠. 처벌 끝에 가시면 아내는 존속살인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로 성립 처벌된다가 아니라 존속살인죄가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 자체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됐을 때 옳은 지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30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다시 한번 더 연습. 아들과 함께 와이프가 남편을 죽였다. 이러한 경우에 비신문자였던 와이프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지만 단서가 적용이 되어서 존속살해죄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처벌이 될 것이다. 305번 지문은 앞서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방조를 했으면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성립은 본문이 적용이 되니까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되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목차 정반대되는 케이스입니다. 33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신분관계로 인해서 성립되는 범죄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3조 본문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33조가 적용될 수가 없고 판례는 33조 단서만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306번 지문 기본적인 사례죠.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분자가 부진정 신분자가 모해할 목적이 없는 을이라는 사람한테 허위의 진술을 교사했다.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아가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을은 위증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공범 종속에 따라서 31조를 만약에 적용을 해버린다면 교사범은 정범자하고 동일하게 처벌이 돼야 되겠지만 33조 단서가 31조 공범 종속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정범죄하고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33조 단서에 따라서 신분이 있는 사람은 무겁게,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겁지 않게 처벌한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위증죄의 교사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06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307번, 308번 이런 것들은 다 법리에 대한 문제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 31조가 뭐죠? 교사범이죠. 공범 종속에 따라서 교사범이 인정이 되려면
적어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 이상 나아가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정범 자체가 범죄가 성립이 돼버리면 누구하고 동일하게 처벌된다? 교사범은 정범하고 동일하게 처벌된다. 근데 이 31조는 공범 종속과 관련되어 있는 조문으로서 일반적 원칙에 불과할 뿐이고 세 번째 주 끝에 가시면 무엇이 더 우선한다? 31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33조 단서가 31조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하고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33조 단서에 따라서 모해할 목적이 있었던 신분자는 중하게, 무겁게 처벌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벌이 될 것이다. 뭐 나머지 지문들은 대동소이한 지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12번 지문 풀어볼게요. 12번 지문.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흔하게 나오는 지문은 아니지만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포인트가 있죠. 모해 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을 신분이 아니라죠. 판례는 부진정 신분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모해할 목적을 신분이 아니라 고의와 같이 일반적인 그냥 주관적 요소로 해석을 한다면 즉 일반적인 유형처럼 해석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해할 목적이 없는 을이라는 사람한테 위증을 교사를 했지만 모해할 목적을 신분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이럴 때는 33조 단서가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의 일반 원칙이 적용이 될 것이고 31조가 적용이 될 것이고 공범 종속에 따라서 정범의 위증죄가 성립이 돼버리니까 교사자는 위증죄의 교사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그때 가시면 신분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라면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경우라면 만약에 반대로 신분이라고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과연 처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누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지문부터 16번 지문 동지죠. 습벽이라는 상습,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습벽이라는 상습,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하고 도박을 하고 방조를 했으면 습벽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겁게 처벌해야 되니까 피고인은 상습 도박죄로 일죄로 처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차피 방조죄는 정범한테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방조범죄는 따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범과 방조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면 법조경합관계로서 방조범은 정범에 흡수당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13번 지문과 14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습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습벽이 없는 사람, 비신문자한테 가담을 해서 도박을 하고 도박 방조를 하게 되면 무거운 범죄로서 상습도박죄 일죄로 처벌한다. 옳은 지문. 근데 이제 15번 지문, 16번 지문, 도박 방조죄가 성립된다. 틀렸고요. 끝에 가시면 상습도박죄와 별도로 방조죄가 성립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이 된다. 역시 틀린 지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소극적 신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도 교사를 했으면 교사범, 방조를 했으면 방조, 공동으로 가담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공범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죠. 뭐 의사가 간호사한테 교사를 했으면 의사는 의료법 위반죄,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될 것이고 방조를 했으면 의사는 의료법 위반죄의 방조가 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가담했으면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사례 연습 가볼게요.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어려운 사례들은 아니에요. 라. 사례를 빠르게 읽어보시고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과연 이 사례가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한 케이스인가? 아니면 반대로 신문자가 비신문자한테 가담한 케이스인가? 이것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먼저 가번지문. 전업주부였던 갑이 공무원이었던 남편하고 같이 가담해서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아닌 자, 비신문자가 진정신부몸에 가담을 했다. 그럼 성립도 본문, 처벌도 본문이죠. 따라서 21번 지문 가보시면 가 사례에서 전업주부였던 갑이라는 사람은 본문이 적용이 되어서 수뢰죄, 뇌물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고
술래죄로 처벌이 된다.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사례 갑시다. 갑은 친구 을과 공모를 했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가담했다? 친구였던 을은 비신문자고 부진정신부범에 가담한 케이스죠. 성립은 본문, 처벌은 단서. 따라서 22번 지문 가보시면 위 사례에서 을은 성립은 본문이 적용이 될 것이고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처벌, 과형 자체는 단서가 적용이 되니까 존속살해죄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바 사례 갑시다. 공무원인 갑은 전업주부였던 을을 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반대죠.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신분자가 그 중에서도 진정 신분범이 누구한테 교사를 했다? 비신문자한테 교사를 했다. 이래서 A로부터 내부를 받았을 때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모의 목적 위증에 대한 부분은 부진정 신분자가 부진정 신분자가 비신문자한테 교사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 사례는 진정 신분범이 비신문자한테 가담한 케이스예요. 자, 아직 제가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론이? 아주 간단하죠. 자, 을이라는 정범자가 뇌물을 받아봤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이 안 되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처벌되지 아니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으니까 공무원이었던 갑은 무엇이 돼야 되죠? 간접정범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스크롤을 내려보면 23번 지문에서 위 다 사례에서 갑은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되고 을은 본문이 적용되어서 수뢰죄로 처벌된다. 틀렸죠. 을은 애초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뢰죄가 성립될 수가 없고 그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간접정범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2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약간의 이해를 요하는 지문들이죠. 이런 지문들이 요즘 스타일이고 경향이고 좋은 지문들이죠.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좋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4번 지문. 갑과 을한테는 33조 단서가 적용이 되어서 각각 존속살해죄와 교사범 그리고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 뭐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좀 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단 사례가 봅시다. 공무원 갑은 공무원이 아닌 와이프, 즉 비신문자하고 공동으로 가담해서 뇌물을 수수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A가 고발을 하자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 갑은 모해할 목적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해할 목적이 없었던 병이라는 사람을 교사를 해서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 이런 경우에 과연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25번 집은 모해할 목적에서 위증을 하게 되었는데 모해할 목적은 판례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구성적 신분이 아니죠. 구성적 신분이 뭐죠? 진정 신분범이죠. 모해할 목적은 구성적 신분, 진정 신분범이 아니라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이 된다. 가감적 신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구성적 신분이 아니라 가감적 신분 또는 부진정 신분범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25번 지문은 틀렸고요. 26번 지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문제죠. 공무원 갑과 처을이 공동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면 비신문자였던 을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뇌물수수죄는 진정신분범입니다. 따라서 성립도 본문, 처벌도 본문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33조에 따라서 뇌물수수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굳이 뭐 판례 해석을 단다면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단에 가시면 27, 28번 지문 가볼게요. 갑은, 자, 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자, 집중, 집중. 갑은 증인이라는 신문 관계에서 비신문자가 구성적 신문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33조 본문이 적용이 되어서 연대작용으로 증인이 아닌 갑도 증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자, 이게 옳은 지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틀린 지문이겠습니까?
자, 5번 증인이라는 신분 관계에서는 비신문자다. 모의할 목적은 형의 경중을 나타내는 부진정 신분범이죠. 부진정 신분인데 위증죄는 진정 신분입니다. 그러면 모의할 목적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위증죄만 놓고 본다면 을이라는 사람, 이 사례에서는 병이었죠. 병이라는 사람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위증죄의 주체가 인정이 되는 사람이고 그 병이라는 사람한테 위증을 시킨 갑이라는 사람은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아니니까 위증죄를 범할 수 없는 비신문자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증인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모해할 목적은 무시하고 측면으로 본다면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한 케이스다. 따라서 증인이 아닌 갑도 증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신분의 연대성에 따라서 33조 본문이 적용이 될 것이니까 갑이라는 사람도 증인의 신분을 취득을 해서 공범으로 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중적 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업무상 횡령죄도 마찬가지고 업무상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모의 목적 위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적 신분이에요. 횡령만 놓고 본다면, 배임만 놓고 본다면, 위증만 놓고 본다면 진정 신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또는 모의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형의 경종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진정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부진정 신분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을 이중적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든 업무상 횡령죄가 되든 모의 목적 위증이 되든 모두 다 부진정 신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7번 지문은 모해할 목적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이중적 신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진정 신분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이에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33조가 적용이 될 것이고 신분의 연대성에 따라서 공범이 인정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27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뭐 하단에 있는 28번 지문은 좀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내용들이니까 뭐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해를 완벽하게 하셨으면 기출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확실히 내가 알겠다. 뭐 변형이 되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해독이 어느 정도 됐고 체득이 되셨으면 가감하게 지우십시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2차 시험 대비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우는 작업을 좀 선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재수론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